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2022년 부동산 대폭락 예상 어떠한 징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커다랗게 두 개 주제가 되겠고요. 첫 번째 주제죠. 대한민국 부동산 대폭락 시그널 어떤 것들이 있는지 5가지 주제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기존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신규 분양 매물은 폭포수가 흐른다. 이런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표는 오늘날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점점 강화되는 대출 규제 당할 자 있을까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오늘날 폭발적으로 줄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이렇게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주택은 남아도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더 때려진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째 주제입니다. 2022년 3월 9일 수요일날 6시에서 18시까지 이 시간 동안에 앞으로 부동산 5년 미래가 갈릴 것 같습니다. 대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커다란 주제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부동산 앞으로 다 망할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디에 주목해봐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죠. 기존 매물 쏟아져 나오며 신규 분양 폭포수 흐른다. 오늘날 매도, 매수 누가 더 우위에 있을까요? 뉴스 기사로 한번 제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1월 17일자 기사고요. 속보라고 나왔죠. 홍남기 부동산 불안 심리 상당한 변화. 9월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사 내용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은 9월 이후에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데 최근 매물이 늘어나고 매수 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적으로 반영 중에 있다. 서울지역 매매 수급지수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 KB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2338명, 서울 434명의 중개업소 대상으로 주택가격 인식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약 80% 정도로 대답을 했다. 예전부터 하락론자, 상승론자 이야기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기관의 문의를 해도 같은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줄어들면서 반면 매물이 쌓이는 현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줄곧 0.2% 이상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다가 9월 27일부터 2주 연속 0.19%씩 내려앉기 시작을 했다. 이달 11일부터는 2주 연속 0.7%까지 축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택시장에서도 지난달 23일 36,949개에서 지난달 43,839건으로 한 달 새 6,890건이나 늘어났다. 즉 매물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살려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즉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 대한민국은 오늘날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 이러한 의견도 있어요. 입주 물량 가뭄이 계속되는 한 서울의 한에서는 여전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 또한 틀린 의견 같지는 않아요. 일부 구간에 있어서 분명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흐름을 보면은 축소세가 맞다. 자, 그렇다 보니까 왜 이렇게 축소가 되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단연 부동산 정책, 빡센 부동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갈아타기 시작을 했죠. 넘어가는 분위기가 상승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틈새를 정부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저가 아파트 매수, 매도, 전수 분석, 이상거래 선별 착수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 내용 읽어볼게요. 지방 저가주택 거래 현상 및 투기 단속 방향입니다. 아시다시피 1월부터 9월 중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일부 법인과 외지인들 위주로서 업다운 계약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이러한 부분 놓치지 않고 잡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일까요? 아파트 대체제로 떠오른 오피스텔 올해 매매 역대 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전날까지 51,402건으로 집계가 됐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서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를 경신한 수치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정부에서 이렇게 살짝 물길을 열어주고 이쪽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해요. 왜냐하면 주택으로 분리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로서 인정을 받고 아파트 1순위 청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심지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안 해줘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에서 7, 80%, 2금융권에서 90%까지 돈을 빼주고 있다 하죠. 이뿐일까요?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20제곱미터까지 확대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정보수 이러한 느낌 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길을 열어주고 일부러 뒷북을 치는 건지 아니면 친절하게 투기의 길을 안내해주고서 시세를 높여놓은 이후에 세금을 크게 거두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 분명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소급적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강한 규제로서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미 내 자산은 거기에 묶여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지표는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년 11월 15일자가 되겠고요. 자, 21년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보고서가 되겠는데 매매, 전세, 월세, 통합 등 소폭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달에 비해서, 전전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월간 주택 매매 가격은 0.88로 전월 0.92% 대비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 수도권, 지방, 서울 어디를 봐도 상승폭은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전국 월간 주택 종합 전세 가격은 0.61로서 전월 대비 0.59% 대비 상승폭이 확대가 됐다. 이러한 흐름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KB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B 리브 부동산 주간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강세를 보이던 인천 아파트 가격 상승세 완화, 매매 0.2, 전세 0.15 상승. 경기도와 서울도 매매 가격 상승세 전주 대비 완화 추세이고 수도권 전세 가격은 지난주 상승세와 유사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한국부동산원과 KB 리브에서 얘기하는 게 같다. 짚어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더라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있어 제가 파란색 걸로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피로감이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극심한 거래 가뭄 속에 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일부에서는 하락 시장으로 접어들었고 전조라는 목소리도 흐르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또 하나의 주제죠. 점점 강화되는 대출 규제 당할 자가 있을까요? 관련 뉴스 및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는데 참 대출이란 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돈을 정부에서 엄청나게 풀어주고 나서 그 돈이 시장에서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데 투기성 일부 한구간으로 몰린다고 전반적으로 대출을 짜요. 이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날 대출을 쪼면서 이자율을 높이다 보니 한쪽만 배가 부르는 모습이 나오더라. 이 부분 예상 안 하고 시작을 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21년 11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천정부지 집값의 대출 눈덩이죠. 금리 오르자 이자에 허덕이는 게 대한민국 현재 국민들의 대부분 주머니 사정입니다. 기사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국가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다른 나라보다도 비율과 증세 속도가 현저히 높은 만큼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가계의 이자 부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자, 그래프로 보더라도 한국, 홍콩,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모든 나라를 통틀고 세계 평균, 선진국 평균, 신흥국 평균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짱이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는지 주요 대선 후보 몇몇은 돈을 풀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올려야만 하는데 완만한 속도로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의도대로 가계부채 증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조금씩 이자를 높이는 게 별로 효용이 없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려야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도 너무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려고 마음 먹은 건가?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가계부채 급등과 부동산 바람은 국내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 79조 7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43조 5천억 원을 차지했다. 6월까지 대출 증가액은 64조 3천억 원으로서 상반기 대비 31조 3천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 아래 중요한 내용 나와요.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9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달보다 1.52%, 수도권은 1.89% 오르며 2006년 12월 이후에 14년 9개월 만에 상승률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억 9,062만 원 대비 오늘날 2배 정도가 집값이 올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2006년 12월 이후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그러면 2006년에는 대통령 누구였을까요? 자,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 그 전에 박근혜, 그 전에 이명박, 2006년 시절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해서 살림을 하고 계셨군요. 한번 짚어볼 수 있었고요. 자, 주택급에 영끌한 많은 분들 대출 규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출을 안 해주고 점점점 쪼기 시작을 해서 안정화되고 있다. 주택시장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계획했던 것처럼 잘 들어맞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현실일까요? 이러한 기사 보면은 약간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21년 12월 17일자 기사입니다. 대출 규제의 역설, 은행은 실적 잔치, 서민 자영업자는 시름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대출 증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국내 은행들이 3분기에 이자 수익으로서 무려 11조 6천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실적 잔치가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돈이 지금 오늘날 어느 주머니에서 다 나오고 있는지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죠. 금융감독원 의견에 따르면요. 국내 은행 올해 3분기 4조 6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전년 동기 3조 5천억 원 대비 무려 1조 1천억 원을 더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정고수는 이러한 흐름, 뉴스를 보면은 사실 이 영화가 반드시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자, 보신 분들은 흐름 아실 거예요. 정부에서 국민들 몰래 여러 가지 판을 짜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배경은 IMF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현실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 여기에서 이러한 명대사들이 나옵니다. 유아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올해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 시그널 보여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감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금융기관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막 풀어주기 시작을 하고 돈을 풀어줄 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써 모든 거래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부실한 믿음이었는지 흐름을 쭉 지켜보니 너무 위험한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망하는데 나는 투자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론은 유아인 그리고 투자자 2명은 대박이 났죠. 너무나도 슬픈 영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아인이 브리핑하는 장면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자, 김혜수 배우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관님 얘기처럼 그렇게 시간을 벌다가는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다 책임지는데요. 국민들은 최소한 알 권리를 알아야만 하죠. 빨리 알려서 지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을 막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너무나도 얄미웠어요. 조우준 배우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놈의 알 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대기업 총수들이랑 꿍짝꿍짝 해가지고 판을 짜는 모습이 나오죠. 자,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일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고위직 정치하시는 분들, 나랏밥 드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사실이나 이러한 분이 한두 분 요소에 계신다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더라. 따라서 어쨌든 그 누구도 어떠한 정보, 흐름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내가 관심이 없다면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수 땅 따먹기를 들으시는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대한민국 흐름, 맥을 짚어야만 한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들고 다문화 가족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택은 오늘날 남아 도는데 정부에서는 200만 채 이상 진다고 한다.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21년 9월 29일자 기사입니다. 인구 절벽 갈수록 심화 7월 출생아 22,352명으로 역대 최저 7월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8월 출생아 22,000명 역대 최저 인구 자연 감소 22개월째 연속 100년 뒤 한국 인구 3분의 1로 쪼그라들고 절반은 노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렇다 보니 집은 당연히 텅텅 비기 시작을 하죠. 박찬호 박사리 고향마저 살해질 위기 이곳에 무슨 일이 21년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 내에서 집이 텅텅 비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하해서 이곳을 살리려고 앞으로 애를 쓰겠다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현 정부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죠. 서울 경기권에 집이 부족하다. 겁나 더 만들어라. 그래서 3기 신도시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남양주 왕숙 1, 2지구를 비롯해서 교산, 계양, 창릉, 대장, 시흥, 의왕, 군포, 안산, 진안, 장상, 과천, 9월 2, 봉담까지 만듭니다. 자, 이렇게 서울을 중심에 두고 그 옆쪽에 짙은 초록 색깔, 요 빨간 선 테두리가 서울입니다. 그 안쪽이 서울이고 그 바깥쪽 짙은 초록 색깔 이 부분에 폭발적으로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요 서울 안쪽 같은 경우에는 역 들어가 있는 주변에 낮았던 건물 싹 다 허물어서 높이 짓는 사업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관련하여 뉴스와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품질 공공주택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품질 공공주택이란 마치 뜨거운 아이스 커피와 같은 말이다. 그게 가능하면 진작에 했지 왜 안 했겠냐. 제발 공공이니 임대니 기본이니 하는 것들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자, 이러한 의견도 있어요. 결국 2030 니들 집 사지 말고 평생 임대주택이나 살라는 거냐. 또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주인도 없는 임대주택 잔뜩 지어놓으면 30년 뒤에 온통 도시는 슬럼화가 된다. 임대주택을 누가 그리 살뜰히 관리할지도 의문이고 인테리어 누가 하겠냐. 지금이냐 청년들이 얼씨구나 하고 좋아서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국가에 빌붙어서 살 거지가 될지도 모른다. 말년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임대주택에서 초라하게 늙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고수는 정치에 있어서 커다랗게 색깔이 있진 않으나 이러한 부분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반드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때 또 뭐가 들어가죠? 엄청난 세금과 나랏빛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관리비 꾸준하게 거둔 걸로 하면 된다. 그럼 그 관리비 대체 얼마를 걷어야 될까요? 자, 다음으로 지난해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이더라. 자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파란 색깔 그래프가 다문화 출생아 수고요. 이 주황 색깔이 다문화 비중입니다. 출생아 수는 비슷하게 흘러가고요. 다문화 비중수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대한민국 국민 두 부부가 만나서 낳는 애가 굉장히 줄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혼은 얼마나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 엄청 결혼 안 해서 난리죠. 다문화 혼인 건수와 전체 결혼에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6%나 된다고 말하고 있죠. 쭉 우상향 곡선 그리다가 꺾였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셨다고 이야기하죠. 자, 단일민족이라고 대한민국은 불려왔어요. 지금까지 그랬죠. 세계적으로 단일민족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뭐 레소토, 일본,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헝가리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대한민국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무려 96%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민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바뀌고 있고 그 수치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더라. 대한민국 국민, 오리지널 국민으로 구성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2년 3월 9일 수요일 06시부터 18시까지 부동산 5년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주제인데 부동산 빅투죠. 그 핵심 내용은 세금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양도세 완화, 한 분은 종부세 재검토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면제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당 대선 후보께서는 국토보유세 전국 및 균등 배분,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에 반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의견에 정고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의식주 중에 하나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심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한 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인간은 소유욕이라는 게 존재하죠.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것으로 만들고 가지고 싶은 욕망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집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전을 추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자본을 만들어 주택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게 너무나도 과열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강한 규제를 때리고 있는데 이보다 더 앞으로 강화 정책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뒷북 립서비스 이젠 국민 탓하고 있냐? 자, 국민들이 너무 돈을 많이 빌려서 나라 살림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국가 부도의 날에서 나왔던 그 명대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또 하나입니다. 수도권 월급 8년 모아야 내 집, 거꾸로 간 부동산 정책.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확신이 저주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 정부 얘기를 거꾸로 해야지 돈을 번다. 선거 앞 남발하는 거꾸로 정책 과연 국민들은 믿을까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쭉 오늘날 대한민국 흐름을 이야기 듣다 보면 대한민국 다 망하는 거야? 절대 집 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답은 노고요. 적어도 이것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이들만큼은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제 3차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32개소가 될 것 같고요. 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약 90페이지 정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보수가 이렇게 우측에 한 페이지로도 한번 만들어 봤죠. 현재 여기 11번 부평역까지 만들었고 앞으로도 쭉 만들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제가 정의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나라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국민을 보호해야만 한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보살펴야 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를 조정해야만 한다. 자, 이러한 내용을 앞에 두고 정고수 의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살아갑니다. 국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보호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죠. 자, 그게 정신적인 부분이건 육체적인 부분이건 개인 자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은 존재합니다. 반대로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국민은 국가의 많은 신뢰를 잃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통령 한 명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나도 크고 또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라에서 정치를 하건 경제를 하건 작은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건 전부 다 모두 다 너무나도 고생 많으시고 존경합니다. 그들 또한 국민이죠. 그런데 고위직이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 대한민국 살림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결정권자들, 그분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까라고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어쨌든 해당 채널 정고수 땅 따먹기 채널은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오늘날 흐름 정확하게 살펴가면서 꾸준하게 시청하시기를 권면드리고요. 또 준비하시며 최적기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